뺨은 붉게 손자국이 있고 무릎 꿇은 아들과 바닥에 흩어진 10,000원짜리를 본 순간 70세 김대철의 손목에 찬 군용 시계가 멈춘 듯했다. 서울 동작구 한정식 옛날 집. 어둠이 내린 저녁 7시 20분, 김대철은 택시에서 내리며 40년 된 세이코 시계를 내려다봤다. 가죽 밴드는 해졌지만 초침은 여전히 정확하게 째깍거렸다. 상견례도 하지 않은 예비사돈이 아들 생일에 먼저 격식 없이 보자고 아들을 통해 제안을 해왔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출발했는데 꼭 이런 날 접촉사고가 날게 뭐람. 아내는 어지러워해서 병원을 보냈다. 예비사돈에게 결례를 범할 수 없어 자신만은 사고 처리 후 빠르게 온다고 했는데도 벌써 늦었다. 70이 넘어서도 허리는 곧았지만 오늘따라 다리가 무거웠다. 아들 서진이의 35번째 생일. 처음 만나는 예비사돈들 앞에서 늦었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다. 35살의 아들 김서진은 7급 공무원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키웠다. 여자친구 임혜진은 한 번 만나봤지만 25살의 유치원 교사로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다. 식당 문 앞에서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서진 씨 가족분이시죠? 2층 매화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계단을 오르며 김대철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았다. 1982년 개업 전통한 정식 43년 이런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1982년 그 해였다. 매화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김대철의 발걸음이 멈췄다. 바닥에 10,000원짜리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들 서진이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돈을 줍고 있었다.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와이셔츠 단추 2개가 뜯어져 있었다. 빨리 주어. 그게 내 몸값이야. 예비사돈으로 보이는 50대의 남자가 이미 취해서 소주잔을 들고 내려다보며 말했다. 얼굴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건장한 체구에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그 눈빛엔 뭔가 사나운 것이 숨어 있었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예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렸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닥쳐. 우리 딸 데려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7급 공무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사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이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인지. 그 순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대철의 목소리가 방안을 갈랐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달랐다. 예비사돈 57세 이명석의 손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의 눈이 김대철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다. 김대철 중령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40년이 넘었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언제나 고든 자세,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그 위험. 김대철의 군용 시계가 째깍, 째깍 방 안의 정적을 재고 있었다. 서진아, 일어나라. 김대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진은 바닥에 돈을 움켜쥔 채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부끄러움이 더 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김대철은 아들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70살의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순간 방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흩어진 돈을 하나하나 주워 이명석 앞에 던졌다. 이 돈 누가 뿌린 겁니까? 이명석은 말을 못했다. 벌벌 떨기만 했다. 57살 먹은 사람이 35살 젊은이한테 이런 짓을 하십니까?
김대철은 벽에 달력을 보았다. 4월 15일. 그의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이명석. 그 이름을 부르자 이명석의 온몸이 경직됐다. 내가 누군지 이제 기억났다. 김대철은 주머니에서 까만 군번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번호가 새겨진 작은 쇠패가 달린 40년 묵은 그 군번줄을. 그걸 본 순간 이명석은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방 안이 죽음과 같이 조용해졌다. 식당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배경음악마저 멈춘 듯했다. 김대철의 군용 시계만이 째깍 째깍 시간의 무게를 재고 있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흘러온 그 시간의 무게였다. 군번줄 하나가 식탁 위에 놓인 순간부터 방 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이명석은 그 까만 끈과 번호가 새겨진 작은 쇠패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군번줄의 무게를 기억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다. 김대철의 군용 시계만이 째깍 째깍 방 안의 침묵을 재고 있었다. 1982년 그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새겼었다. 벽에 걸린 한정식 메뉴판의 글씨체가 묘하게 예스러웠다. 전통의 맛 40년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다. 아버님,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예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떠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이다. 평소에 빌딩 몇 채 있다며 으스댔던 그 아버지가 지금은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몰라. 정말 모르겠어? 김대철이 계속 이명석을 추궁했다. 김서진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담으며 말했다. 아직도 손이 떨렸지만 아버지가 온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다.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예비장인이 술버릇이 드디어 사단을 내고 마는구나 생각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떨어? 안사돈이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평소 무서울 거 없이 소리치던 남편이 이렇게 벌벌 떠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김대철은 말없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 움직임조차 천천히 마치 시계 태엽을 감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작구 야경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복적으로 깜빡였다.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그 깜빡임이 마치 시계 초침 같았다. 형서가. 그 한마디에 이명석의 어깨가 움찔했다. 너 지금 몇 살이야? 57. 57살. 김대철은 그 나이를 되뇌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내가 너보다 13살 많지. 올해 70이야. 김대철은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봤다. 시침이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녁 8시. 40년 전에도 이맘때쯤 그 일이 벌어졌었다. 방 안의 조명이 은은했다. 전통 한정식 집답게 따뜻한 황색 조명이었는데 그것이 묘하게 40년 전 그 시절의 분위기를 연상시켰다. 형광등이 아닌 백열전구 불빛 같은. 김대철은 군번줄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까만 끈에 묻은 40년의 세월이 느껴졌다. 그때 내가 몇 살이었더라? 24? 예, 24이었습니다. 이명석은 겨우 대답했다. 목소리가 40년 전 그 군인처럼 작아져 있었다. 24. 김대철은 지갑 안쪽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모서리가 해진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들이 서 있었다. 이거 기억나? 이명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진 속 젊은 병사들의 얼굴이 촛불처럼 희미했지만 그 시절의 생생함이 전해졌다.
그때는 다 이런 군번줄 차고 다니던 시절이었지. 아들 서진이 그 사진을 보며 물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리 부대 마지막 단체 사진이야. 내가 어릴 때 한번 보여준 적 있는데 기억 안 나나?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군대 얘기를 거의 안 했다. 김대철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가리켰다. 한가운데 서 있는 건장한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남자가 젊은 시절의 김대철이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앳된 얼굴의 병사가 이명석이었다. 강원도 DMZ 1982년 봄이었어. 테이블 위에 물잔에 비친 조명이 흔들렸다. 마치 40년 전 그 초소의 촛불처럼. 그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지. 전화도 잘 안 터지고 면회 오려면 새벽부터 나서야 했어. 김대철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 시계 1980년에 샀어. 중령 진급 기념으로. 근데 중령으로는 오래 있지 못했지. 그 말에 방 안 모든 사람이 김대철을 바라봤다. 형서가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김대철이 군번줄을 들어 올렸다. 이걸로 뭘 했는지. 이명석이 벌떡 일어섰다. 그건 앉아. 김대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한마디에 이명석은 다시 주저앉았다. 방 안에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소음. 하지만 그마저도 시계 소리처럼 느껴졌다. 안사동과 예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눈만 깜빡였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다. 아버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대철은 대답 대신 이명석을 계속 바라봤다. 그의 군용 시계가 째깍 째깍 시간을 재고 있었다. 형서가 내가 대답해봐. 1982년 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술에 취하고 김대철의 기에 눌린 이명석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1982년 그 봄날도 이렇게 추웠었어. 김대철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4월인데도 늦은 눈이 내렸지. 면회객들이 고생했어. 벽의 달력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4월 15일. 붉은 숫자로 표시된 그 날짜가 마치 상처처럼 보였다. 대답 안 할 거야? 김대철이 다시 물었다. 아니면 내가 말할까? 그 순간 이명석의 손이 덜덜 떨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말해봐. 김대철은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댔다. 그의 시계가 또박또박 시간을 재고 있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1982년 봄 DMZ 초소에서 내가 뭘 했는지.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식당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일상의 소음들이 모두 멀게 느껴졌다. 이곳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김대철의 군용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째깍 째깍 운명의 시간을 재고 있었다. 43년 전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남은 시간을. 1982년 4월 15일. 김대철이 정확한 날짜를 말하자 이명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밤 10시 15분. 김대철은 자신의 군용 시계를 보며 말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시각을 정확히 기억했다. 시계 바늘이 그때와 같은 각도를 이루고 있었다. 그날 밤을 내가 잊었을 리는 없겠지. 김대철은 흑백 사진의 맨 오른쪽 구석을 가리켰다. 왜소한 체구의 어린 병사가 서 있었다. 이춘식, 충남 서산 농가 출신. 20살. 서진이 그 앳된 얼굴을 들여다봤다. 이분이 누구세요? 순하고 말 없는 애였어. 어머니가 매달 면회 오셔서 집에서 키운 토종닭이라면서 삶은 계란 20무개씩
가져다 주곤 했지. 김대철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김대철의 목소리가 과거로 흘러들어갔다. 식당의 따뜻한 조명이 마치 40년 전 초소의 촛불처럼 느껴졌다. 라면이 일요일 특식이었고 계란 하나가 보물이었지. 연탄 한 장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고 모포 2장이 전부였어.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군대가 많이 힘들었나요?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해. 김대철이 군번줄을 만지작거렸다. 특히 후임들은 지옥이었어. 선임이 절대권력이었거든. 김대철은 창밖을 보았다. 아파트 불빛들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다. 40년 전에는 그런 불빛도 없었다. 연탄난로 하나로 추위를 버텨야 했고 촛불 켜고 점호받던 시절이었어. 전화는 꿈도 못 꾸고 편지가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김대철이 시계를 보았다. 굶주렸어, 항상. 그날도 이춘식이 어머니가 면회 오셨어. 김대철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다. 서산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시외버스 3번 갈아타고 오셨지. 그때는 고속도로도 제대로 없었거든. 비포장도로 많고 그분이 가져온 삶은 계란 20개. 그때 계란 1개가 가난한 그 집안에는 큰 돈이었겠지. 집에서 키운 닭이 낳은 초란이라고 보약이라고 하셨어. 가장 귀한 것을 아들에게 주고 싶으셨을 거야. 김대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 40년 전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시골 아주머니였어. 손이 거칠고 옷도 낡았지만 아들을 보는 눈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 이미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다. 이춘식 남분이 그 계란을 혼자 먹었어요? 아니야. 김대철이 고개를 저었다. 착한 애였거든. 동기들과 나눠 먹으려고 했지. 그게 그의 성격이었어. 그런데 김대철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식당 안의 분위기도 한순간에 차가워졌다. 형석이가 그걸 못마땅해 했어. 이명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군기를 잡으려고. 군기. 김대철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24인 내가 20살 후임한테 군기를 잡는다고? 김대철은 사진 속 이명석을 가리켰다. 당시에도 다른 병사들보다 건장했던 모습이 보였다.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나고 형석이가 이춘식을 따로 불렀지. 방 안이 숨막힐 듯 조용해졌다. 후임 주제에 계란을 나눠 먹어?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어. 김대철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날 밤 7시 저녁 점호가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형석이가 이춘식을 창고로 끌고 갔지. 창고는 부대 맨 끝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 김대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연탄도 제대로 안 들어와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었지. 4월인데도 늦은 추위가 남아있던 그런 곳. 형석이가 이춘식을 그곳으로 끌고 가서 김대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 군용 시계의 째깍거림만이 들렸다. 군번줄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아빠가 정말? 예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후임 주제에 계란을 나눠 먹냐면서. 2시간 동안 김대철은 계속했다. 다른 후임들도 같이 시켰어. 안 하면 자기들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따라했지. 서진이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 선임 말이 곧 법이었거든. 새벽 2시. 김대철이 정확한 시간을 말했다. 그의 시계를 보며 순찰을 돌다가 발견했어. 이춘식이가 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 피를 토하면서. 김대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군번줄 자국이 목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옆구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 서진이 손을 떨며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급히 군 병원으로 후송했지. 하지만 김대철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다. 늦었어. 척추가 손상됐어. 하반신이 마비됐지. 안사돈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어. 김대철이 사진을 내려다봤다. 상부에 보고할 거냐 말 거냐. 무슨 선택이요? 서진이 물었다. 형석이 아버지가 찾아왔거든. 그 이튿날 밤에 김대철은 이명석을 바라봤다. 내 아버지 당시 지역 유지였지. 돈 봉투를 들고 와서는 김대철이 그때의 상황을 재현했다. 김중령님, 애들 장난이 좀 과했네요. 조용히 덮어주시면 중령님 진급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돈으로 해결하자고 했어. 식당의 조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40년 전 그 밤의 촛불처럼. 난 그 돈을 돌려줬어. 김대철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상부에 보고했지. 부하 병사가 다쳤는데 대대장이 덮고 넘어갈 순 없잖아. 김대철은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40년 전 그때처럼. 형석이는 영창 15일. 그리고 다른 부대로 전속. 김대철이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나는 3개월 뒤에 옷을 벗었어. 왜요? 서진이 물었다. 상부에서 사고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떨어졌거든. 형석이 아버지가 앙심 품고 윗선에 돈을 먹였더라고. 김대철은 자신의 시계를 바라봤다. 진급은 물론 취소됐고 36살에 갑자기 민간인이 됐지. 그래서 이 시계가 마지막 중령 시계가 됐어. 창밖에 불빛들이 흔들렸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 후로 43년. 김대철이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이춘식이는 지금도 휠체어 신세야. 결혼도 못했어. 매년 명절마다 내게 편지가 와. 김대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사실 춘식이가 한때 죽으려고 했어. 제대하고 바로. 김대철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한강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발견하고 울며 말렸지. 아들아, 내가 죽으면 엄마도 따라 죽는다고 하면서.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춘식이가 달라졌어. 김대철이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네요. 제대 후 3년 후 편지가 왔지. 김중령님,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령님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대철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 목소리가 정말 밝더라. 진짜 행복한 목소리였어. 목사님이 되셨다고요? 응.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 김대철이 미소를 지었다. 휠체어를 타고 강단에 서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지.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그래서 그날의 결정을 후회 안 해. 한 번도. 김대철이 이명석을 똑바로 봤다. 근데 너의 예비장인 형석이는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 돈으로 사업해서 빌딩 몇 채 샀지. 그리고 오늘 내 아들한테 돈을 뿌리고 있네. 방 안의 에어컨 소리가 멈췄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40년이 더 지났는데 그는 군번줄을 들어 올렸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구나. 김대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때는 주먹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혔고 지금은 돈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과거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이명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40년 전 그 일을 다시 듣고 나니 목구멍이 막힌 듯 했다.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자동차들이 바쁘게 오가는 현대의 풍경.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여전히 1982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형서가. 김대철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묻는 거야.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그건 정말 어릴 때 잘못이었고. 이명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다. 지금은 달라요. 사업도 하고 직원들도 잘 챙기고. 직원들을 잘 챙긴다고? 김서진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럼 저한테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결혼을 진행하려고 제가 참았는데 밝혀야겠습니다. 서진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뚝에 시퍼런 멍 자국이 드러났다. 식당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상처였다. 서진 오빠, 그게 뭐예요? 이미지가 놀라며 손을 입에 댔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실려 있었다. 지난달부터 예비장인 어른이 저를 따로 불러내서 만났거든요. 김대철이 주먹을 쥐었다. 손목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위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진이 휴대폰 녹음 앱을 열었다. 현대 기술이 4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증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이라기엔 좀 이상했어요. 서진이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이명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고급 호텔 화장실의 타일에 울리는 메아리까지 생생했다. 야, 김서진, 7급 공무원 주제에 우리 딸한테 어떻게 접근했냐? 방 안 모든 사람이 충격에 휩싸였다. 같은 사람의 목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다른 톤이었다. 월급이 얼마나 되냐? 우리 딸 한 달 용돈보다 적을 텐데. 쯧쯧. 녹음이 계속됐다. 여기 호텔 화장실이야. 무릎 꿇고 앉아봐. 그게 내 자리야.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참는 듯한 숨소리와 함께. 장인어른, 이건 좀. 야, 임 회장님이라고 불러. 너 같은 놈이 아직 내 사위는 아니야. 예지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맞는지 믿고 싶지 않았다. 아빠, 정말 그랬어요? 예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진이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오늘은 내 구두를 닦아봐. 그래야 우리 딸 남편 될 자격이 있지. 녹음 속에서 침 뱉는 소리가 들렸다. 침 발라서 닦아. 그게 내 침이야. 아까워하지 마. 안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 우리 서진이한테 그런 짓을? 40년 전 군대에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겹쳤다. 도구만 군번줄에서 돈과 권력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서진이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야, 내가 돈 좀 떨어뜨릴게. 주워봐. 동전과 지폐 떨어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바로 1시간 전 이 방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은 소리였다. 그게 내 한 달 월급이야. 어때, 짜릿하지? 공무원 놀이하면서 받는 돈이 이 정도야. 돈 냄새 맡아봐. 이게 진짜 돈 냄새야. 내가 평생 모아도 우리 집 화장실 리모델링비도 안 돼. 녹음기를 끄며 서진이 말했다. 총 7번 만났어요. 매번 이런 식이었고요. 예지를 사랑하지만 예비 장인어른을 만날 때마다 도를 넘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 네온 사인이 깜빡였다. 현대 사회의 화려함 속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현실이었다.
변하지 않은 본성이었다. 김대철이 일어섰다. 형서가, 내가 지금 57살이지? 예. 57살 먹도록 뭘 배운 거야? 김대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3년 전에는 군번줄로 후임 목을 조르더니 지금은 돈으로 젊은이 목을 조르는구나. 빌딩 몇 채 있으면 사람을 개처럼 부려도 되는 거야? 식당 밖에서 들리던 자동차 소리도 멈춘 듯 했다. 이 방만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이명석이 급하게 해명하려 했다. 그건 사위 교육 차원에서. 사위 교육? 안사돈이 일어섰다. 사위한테 침 발라서 구두 닦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사위한테 돈 던지고 주우라고 하는 게 교육이라고요? 이미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부끄러워요. 제가 서진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빠 때문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이명석이 당황해서 딸에게 손을 뻗었다. 예지야, 아빠가. 저리 가요. 이매지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안사돈도 냉랭하게 말했다. 30년 동안 이런 사람과 살았다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더 확실히 알겠네요. 이명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김서진이 녹음기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분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취미고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습관이에요. 김대철이 이명석을 내려다봤다. 형서가 40년 전에는 이춘식이한테 후임 주제라고 했고 지금은 서진이한테 7급 공무원 주제라고 하는구나. 너는 정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구나. 이명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는 정말 어렸고 지금은 뭐? 김대철이 되물었다.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더 교활해졌지. 40년 전에는 주먹으로 때렸는데 지금은 돈으로 때리는구나. 김대철이 휴대폰을 꺼냈다. 요즘은 좋은 세상이야. 이런 일들이 숨겨지지 않거든. SNS라는 것도 있고 언론도 발달했고 이명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안 됩니다. 왜 안 돼? 김대철이 냉정하게 물었다. 내가 서진이한테 무릎 꿇으라고 할 때는 SNS 생각 안 했냐? 내가 이춘식이한테 군번줄로 목 조를 때는 세상이 알까봐 걱정했냐? 방 안에서 이명석은 완전히 고립됐다. 아내는 등을 돌렸고 딸은 아버지라 부르기를 거부했다. 예비사위는 증거를 들이밀었고 예비사도는 과거를 폭로했다. 4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숨길 곳이 없었다. 뒤 봐주는 아버지도 없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악한 본성을.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한 사람에게는 모든 빛이 꺼지고 있었다. 현대 사회의 화려함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구시대적 악습.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김대철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식당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명함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다. 국가보훈처 특별자문위원, 전상자 지원사업 총괄 책임자 김대철. 그 명함을 본 순간 이명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국가보훈처에서 내가 뭘 하는지 알아? 김대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무게가 달랐다. 전상자들 지원하는 일을 해. 이춘식이 같은 사람들 말이야. 내가 망가뜨린 사람들 돌보는 게 내 일이야. 창밖의 빌딩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다. 그중 어딘가에 권력의 중심들이 있었고 김대철은 그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김대철은 명함 뒷면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정부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자 2019년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자 김대철. 이게 뭔지 알아?
이명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국민훈장이야. 전상자 지원 공로로 받은 거지. 내가 만든 전상자들을 내가 40년 동안 돌봤거든. 방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김서진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 대통령 표창을? 그래, 내가 돌보지 못해 장애인이 된 병사를 생각해서 나를 들러내고 싶지 않았단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야. 김대철이 두 번째 명함을 꺼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장 김대철. 평범한 구청 공무원은 퇴자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것. 서진은 35년 동안 아버지를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한테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김대철이 휴대폰을 꺼냈다. 국가보훈처장, 국방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이명석이 의자를 붙들고 앉았다. 이 사람들한테 이명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40년 전 전상자 만든 가해자다라고 하면 김대철이 잠시 멈춘 후 말했다. 어떻게 될까? 이명석이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안 됩니다. 제발. 왜 안 돼? 김대철이 되물었다. 내가 이춘식이한테 안 된다고 했을 때 들어줬냐? 이게 뭔지 알아? 김대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이춘식이가 40년 동안 편지를 보내왔어. 휴대폰에 사진으로 다 찍어뒀거든. 서진이 놀라며 물었다. 편지를 사진으로요? 응, 소중한 거니까 없어질까봐. 김대철이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다. 편지 사진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 봐.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다. 김대철 중령님, 안녕하십니까? 이춘식입니다. 올해도 추석이 왔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편지고, 김대철이 스크롤을 내렸다. 중령님,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강단에 서서 절망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매지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이런 편지를 40년 동안 매년 명절마다 생일마다 와. 김대철이 폰을 넘기며 보여줬다. 여기 개수 봐. 화면에 이춘식 편지 폴더에 160개 파일이 들어있었다. 핸드폰을 보던 아들이 물었다. 매달 이춘식님께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서진이 물었다. 응, 40년 동안. 김대철이 또 다른 편지를 보여줬다. 중령님, 오늘 휠체어를 새로 받았습니다. 중령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샀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기가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춘식이가 지금 쓰는 휠체어도 병원비도 생활비도. 김대철이 이명석을 바라봤다. 다 내가 됐어. 40년 동안. 봉사하는 목회활동 수익금으로는 자신을 위해 쓰지 않더라고. 안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김 선생님은 그동안 구청에서 일했지. 말단 공무원으로. 김대철이 자신의 군용 시계를 보며 말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이춘식이 돌보기엔 충분했어. 난 그렇게 내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로 힘들어진 한 인생을 책임졌어. 내 인생을 통틀어서. 그런데 넌 뭘 한 거야? 감히 내 아들까지?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식당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응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지금 이명석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다. 김대철이 휴대폰에서 전화번호를 찾더니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국가보훈처 김 과장님? 김대철입니다. 이명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명석이라는 사람 알아보실 수 있나요?
57세, 건물 임대업자. 네, 맞습니다. 1982년 강원도 DMZ에서 전상자 만든 사건. 네, 그 사건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아, 그 사건 기록이 남아있나요? 가해자가 네, 이명석입니다. 현대 사회의 정보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40년 전 사건도 여전히 추적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김대철이 전화를 끊고 말했다. 3일 후에 조사관이 나올 거야. 40년 전 사건 재조사가 들어갈 거고,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 전상자 피해 배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 이명석이 완전히 무너졌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김대철이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국방부 박 국장님? 김대철입니다. 네, 병역문화개선위원회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40년 전 사건인데요. 가해자가 아직 살아있어서. 네, 재조사 요청드립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다. 그 수많은 불빛들 하나하나가 권력의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세 번째 전화. 여보세요, MBC 시사 프로그램 조 PD님? 김대철입니다. 40년 전 군대 내 폭력 사건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현재 건물 임대업으로 큰돈 벌고 있고요. 네, 방송 가능합니다. 피해자 동의도 받겠습니다. 이명석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됩니다. 방송은 안 됩니다. 왜? 김대철이 냉정하게 물었다. 내가 서진이한테 무릎 꿇으라고 할 때는 방송 생각 안 했냐?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의 방송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김대철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형서가 내 건물 임차인들한테도 알려야겠다. 40년 전 전상자 만든 사람한테서 건물 빌려 쓰고 있다고.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하거든. 이명석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대 사회에서 도덕적 결함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김대철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요즘 세상은 참 좋아졌어. 4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숨길 수 있었지. 증거도 없고 연락도 어렵고. 하지만 지금은. 그는 휴대폰 화면을 이명석에게 보여줬다. 모든 게 기록되고, 모든 게 연결되고, 모든 게 퍼져나가지. 내가 서진이한테 한 녹음도 벌써 클라우드에 백업됐을 거야. 현대 기술이 어떻게 정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명석은 이제 완전히 고립됐다. 가족은 등을 돌렸고 사업은 위험에 빠졌다. 언론에 나올 예정이고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형서가. 김대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군복을 벗었지. 사람 노릇까지 벗진 않았어. 근데 너는. 김대철이 잠시 멈춘 후 조용히 말했다. 너는 군복도 제대로 안 입었으면서 사람 노릇까지 포기했구나. 40년 전에는 내가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몰라. 김대철이 말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세상이야. 그는 자신의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모든 걸 바꿨어.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세상으로. 김대철이 마지막 전화를 끊자 방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었다. 김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서서히 일어섰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진짜 아버지를 몰랐다는 충격이 밀려왔다. 아버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어요. 뭐가? 김대철이 담담하게 물었다.
저는 그냥 아버지를 평범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신 줄로만 생각했어요. 그동안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같은 분이 있기에 세상이 살만한 것이구나 싶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어릴 때 서진이 기억을 더듬었다. 왜 항상 야근을 하셨던 거예요? 주말에도 나가시고. 김대철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 이춘식이 병원비가 부족했어.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했거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래서 제 학원비도 아껴가면서 제가 중학교 때 학원 끊으신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김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것도 모르고 저야말로 이 나이 먹도록 투정만 부리고. 식당의 따뜻한 조명이 부자의 대화를 더욱 따뜻하게 감쌌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예지가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예지 양은 잘못이 없어요. 김대철이 따뜻하게 말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서진이가 좋아할 만해. 이매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렸다. 이런 분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싶었다. 안사돈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남편을 두고도 몰랐다니. 안사돈이 완전히 무너진 이명석을 바라봤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네요. 이제라도 알게 되셨잖아요. 김대철이 위로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지가 서진에게 다가갔다. 서진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서진이 예지의 손을 잡았다. 예지 씨 잘못이 아니야. 서진이 김대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아버지한테서 배운 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예요. 서진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이 결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야. 예지양은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 때문에 나쁘게 보일 이유는 없어. 예지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가족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김대철이 말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36살에 중령에서 평공무원이 되고 30년 넘게 이춘식 씨를 돌보시고 그러면서도 저를 키우시고. 김대철이 손사래를 쳤다.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지. 당연한 일이라뇨?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지. 김대철의 말에 방 안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였다. 서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 같은 분을 진짜 영웅이라고 하는 거겠네요. 영웅은 무슨. 김대철이 부끄러워했다. 그냥 할 일을 한 거야. 할 일이라고요? 예지가 끼어들었다. 그 긴 세월 남을 돌보는 게 할 일인가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정말 못해요. 안사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서진이 이명석을 바라봤다. 저는 이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돈 많은 집안보다 이런 아버지가 훨씬 좋아요. 안사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 예지가 이런 가문으로 시집가면 좋겠어요. 이명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김대철이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서진아, 예지와는 찬찬히 잘 얘기해봐. 네, 아버지. 김대철이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형서가
완전히 무너진 이명석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라도 사람이 되어봐. 아직 늦지 않았어. 문 밖으로 나선 부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 서진이 말했다.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아버지를 둔 게. 김대철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도 바르게 잘 자랐어. 그 망나니 같은 예비사돈에게 그 정도로 당해줬으면 말이야. 아버지, 서진이 다시 말했다. 제가 어릴 때 왜 군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 김대철이 웃었다. 옷 벗고 나온 거니까. 아니에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진짜 자랑스러운 거예요. 정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김대철이 아들을 바라봤다. 35년 만에 진짜 소통을 하는 기분이었다. 이 시간이 참 소중하네. 김대철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33년 만에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야. 아버지도 후련하세요? 응, 정말 후련해. 김대철이 깊게 숨을 쉬었다. 부자는 함께 걸어가며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쌓인 벽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별빛이 가득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